태양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태양계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게중심이라고 불리는 공간에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느 행성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무게중심은 보통 더 큰 질량을 가진 물체에 가장 가깝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있기 때문에 태양계의 진정한 중심은 태양이지만 태양이 태양계의 정가운데는 아니에요. 목성에서 보면 무게중심은 사실 태양의 표면 밖에 있어요. 목성은 지구보다 318배 크기 때문에 균형이 다릅니다. 행성들은 실제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 질량 중심 주변을 공전해요. 손가락 끝에 연필의 균형을 잡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연필 정가운데를 받쳐야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거예요. 연필은 질량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쉽게 균형을 맞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우주 공간에서요. 하지만 발가락 끝으로 망치의 균형을 잡아보세요. 발가락이 부러질 수도 있을 거예요. 망치의 진정한 무게중심은 여러분이 잡고 있는 지점보다는 망치 머리에 가까워요. 지구와 태양의 무게중심은 이 망치와 같습니다. 질량 중심이 물체의 중심과 비슷하죠. 현실적으로 만약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면 우리의 작고 푸른 지구는 태양만큼 크거나 또는 더 커야 할 거예요.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도 무시할 수 없는데, 즉 그들도 우리 주위를 회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고대에는 똑똑한 사람들도 항상 모든 것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지구 중심설이라고 해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태양과 달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우리가 우주에서 하찮은 존재라는 건 한참 후에야 깨닫게 됐죠. 고대 그리스와 중세 시대의 똑똑한 사람들은 우주를 연구하는데 지구 중심설을 사용했어요. 16세기가 되어서야 이 설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도 없었죠.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럴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대한 크기의 지구에서 생명체는 다르게 진화했을 거예요. 아마 산소에 덜 의존했겠죠. 고래와 돌고래와 같은 몇몇 동물들은 몇 시간 동안 숨을 쉬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물속에서 잘 수도 있죠. 그래서 태양 크기의 지구 사람들은 특수화된 폐가 있어서 계속 공기를 마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것은 식물이 제한적이었을 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관목이 자랄 뿐이죠. 전 세계에는 수조 그루의 나무가 있지만 산소를 생산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해양 조류예요. 광대한 바다와 해양에서 그 위에 있는 조류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펌프질하고 있어요. 지구에는 산소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을 테고 우리의 호흡 메커니즘은 다른 행성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가스인 이산화탄소에 의존했을지도 몰라요. 만약 지구가 뜨겁다면 물이 부족할 거예요. 물은 산꼭대기와 같은 지구의 특정 지역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생명이 제대로 살아남기에 땅이 너무 뜨거워요. 계절 같은 것도 없을 거예요. 태양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큽니다. 하지만 지구도 그만큼 크다면 태양은 열을 방출하는 또 하나의 천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낮과 밤도 다르고 강수량도 많지 않을 거예요. 핵에서 생성되는 많은 열로 인해 지진과 화산 폭발이 빈번해질 거예요. 표면은 사실상 붉은 마그마가 떠다니는 타는 듯한 평지일 겁니다. 진정한 붉은 행성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 지구가 같은 지형을 갖고 있다면 산 근처에 사는 것이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산은 여전히 중심부에 박혀 있겠지만 지면에 있는 것보다는 나아요. 어떤 산 정상은 심지어 에베레스트 산보다 100배나 더 높을 수도 있어요. 협곡이 너무 깊어서 마리아나 해구가 작은 웅덩이처럼 느껴질 거예요. 동물들의 모습과 행동도 다를 거예요. 냉혈 동물들은 타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적은 양의 태양을 흡수해야 해요. 동물들은 먼 땅에서 물을 찾기 위해 이동에 의존해야 합니다. 새들은 이주철을 맞아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매끈하게 생긴 일부 새들이 공중에서 속도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대한 크기의 지구에서는 중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동물들은 비행을 위해 더 가느다란 뼈와 몸통이 필요할 거예요.
진정한 생존자는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은 극한의 온도와 압력에서 살 수 있고 한동안 산소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햇빛을 반사할 달이 없기 때문에 밤은 어두울 거예요. 달은 아마도 태양이 빛나는 곳의 반대편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달은 영원히 하늘에 떠 있는 공이 될 거예요. 지구의 자전 속도는 적도에서 가장 빨라요. 그래서 만약 모든 행성과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면 자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날씨 패턴은 농작물에 좋지 않아요. 인간은 지금과 다르게 진화했을 거예요. 중력이 너무 강해서 더 작고 뚱뚱했겠죠. 그리고 치솟는 기온 때문에 아마도 전 세계의 동굴에서 살 거예요. 가장 강한 사람들은 산으로 이주했을 거예요. 우리는 아마 지금과 같은 진화 경로를 거쳤겠지만 신체적 특징들은 다를 수 있어요. 더위를 이기기 위해 피부색은 다르게 보였을 거예요. 사막 여우는 맹수의 소리를 잘 듣고 타는 듯한 사막의 더위 속에서 몸을 식히기 위해 큰 귀를 가지고 있어요. 후자와 같은 이유로 우리도 지금보다 더 큰 귀를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훨씬 더 강해질 거고 뼈는 더 두꺼워져서 잘 부러지지 않을 거예요. 중력은 우리의 골밀도와 근육량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냥을 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청동기 시대와 현대 문명을 지연시켰을 거예요. 식물이 거의 없다면 우리 주변의 포식자들을 찾기 위해 똑바로 서는 것이 그리 필요치 않겠죠. 가장 빨리 달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은 어딘가에 무중력, 극한의 온도, 심지어 물속에서도 작동하는 펜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펜은 거의 모든 표면에 쓸 수 있고 뒤집어서 쓸 수도 있고 주변 온도가 섭씨 300도까지 올라가도 잘 써진다고 해요. 나사가 이런 펜을 개발하기 위해 수백만 아니 수십억 달러와 거의 10년을 들였다고 합니다. 일반 볼펜의 문제점은 무중력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잉크가 중력에 영향이 없기에 정상적으로 볼로 흐르지 못해요. 대신 잉크가 저장된 곳에 압력이 생겨서 펜이 새기 시작하죠. 과거의 나사는 연필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나무 연필은 대부분의 우주선에서 화재 위험물로 여겨졌어요. 그 당시 우주선 안의 대기는 100% 산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슈퍼펜의 필요성이 분명해 보였죠. 하지만 루머가 뭐라고 주장하든 간에 나사는 그런 펜을 만들지 않았고 연구에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하지도 않았어요. 그 펜의 개발은 시카고에 있는 피셔 펜 회사의 폴 C. 피셔가 후원했어요. 그는 가압 잉크 카트리지를 만들기 위해 10억 원 이상을 거의 10년간 투자했어요. 이 잉크 카트리지는 우주 펜이 무중력과 다른 극한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마침내 섭씨 영하 35도에서 120도의 온도에서 글을 쓸 수 있는 펜을 만들었어요. 정말 놀랍죠? 이 펜은 1966년에 특허를 받았어요. 그리고 1년 후 여러 철저한 테스트를 거친 후 나사는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에게 이 펜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흥미롭게도 나사가 우주펜 개발에 엄청난 양의 돈을 쓴다는 소문이 수십 년 동안 떠돌았어요. 여러 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소문은 계속해서 등장했어요. 많은 공상과학 영화들은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음향 효과를 동반한다고 믿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주에선 아무도 여러분의 비명을 듣지 못해요. 그 이유를 아세요? 우주엔 공기가 없어요.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죠. 그리고 음파는 진공을 통해 이동하지 않아요. 음파가 고막에 도달해서 진동시키지 않으면 뇌로 신호가 전달되지 않죠. 하지만 이건 좋은 일이에요. 특히 우주 유영을 하는 우주 비행사들에겐요. 우주에 고요함이 없다면 태양 폭풍의 소음에 계속적으로 압도당할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해성에 아름답고 긴 꼬리가 있을까요? 그건 단지 널리 퍼진 오해일 뿐이에요. 사실 해성은 발견하기 매우 어려운 우주무치예요. 보통 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죠. 우주의 어둠 속에서 해성은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고 완전히 얼어 있어요. 해성은 별에 가까이 가야만 꼬리가 생겨요. 그때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요. 이 과정은 코마라고 불리는 흐린 대기와 독특한 꼬리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꼬리는 항상 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별의 반대 방향을 가리켜요. 태양 복사와 태양풍에 의해 꼬리가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꼬리는 종종 뒤를 따르는 게 아니라 종종 해성의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광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개념은 우리가 시간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믿게 만들어요. 하지만 실제로 광년은 거리를 측정해요. 나사는 광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빗줄기가 1년 동안 이동하는 총거리. 그리고 빛은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1광년은 거의 10조 킬로미터와 같아요. 직접 계산해 보세요.
사람들은 우주에서 무중력을 경험한다고 종종 믿습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무중력 상태를 느낀다고요? 하지만 그건 정확히 사실이 아니에요. 중력은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힘 중 하나입니다. 중력 덕분에 달은 지구 주변을 돌고 태양은 우리의 고향 은하로부터 멀리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나 국제 우주 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은 완전한 중력이 아닌 마이크로 중력, 즉 아주 적은 중력을 경험합니다. 우주 정거장의 중력은 지구 표면의 중력보다 겨우 10% 정도 약해요. 하지만 우주 비행사들은 계속해서 자유낙하를 해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안에 실린 모든 물체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떨어집니다. 아래로가 아니라 특정 궤도를 따라 지구 주위에서요. 그리고 모두 함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승무원들과 안에 있는 물건들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손끝으로 수백 킬로그램 되는 무거운 물건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미세 중력이 종종 무중력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둘은 매우 다릅니다. 태양은 항상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적어도 사진 속에선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태양은 거대한 가스 덩어리예요. 전 그 기분 알아요. 핵에서 일어나는 핵 반응은 항상 태양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매초 수억 톤의 수소가 거의 그만큼의 헬륨으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감마선으로 방출돼요. 그러고 나서 이 광선은 빛으로 변해요. 다른 말로 하자면 태양은 눈부신 빛과 놀라운 열을 발산해요. 하지만 실제로 불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 산소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이 우주복 없이 우주 공간으로 나가면 폭발할까요? 글쎄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우주 유영 중에 우주복을 벗는 것은 영화에서 자주 묘사되는 것만큼 드라마틱하지 않을 거예요. 보호장치 없이 사람은 우주에서 15초면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공기를 내쉬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산소가 내부의 폐를 손상시킬 거예요. 그러면 작은 우주선과 같은 우주복의 보호 없이는 몸 안의 압력이 떨어집니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 비록 폭발하진 않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밖에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블랙홀은 거대하고 무서운 우주 진공 청소기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블랙홀은 파리 지옥 풀과 비슷해요. 먹을 것을 찾아 나서지 않죠. 대신 꽤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어요. 별이 너무 가까이 올 때에만 블랙홀이 활동을 시작해요. 그렇다고 해도 일정한 경계를 넘는 우주 물체만 산산조각이 납니다. 만약 태양이 갑자기 블랙홀로 대체된다면 지구의 궤도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반면에 지구의 온도는 변할 거예요. 태양풍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태양에 의해 생성된 어떤 자기 폭풍도 지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자, 태양을 대체한 블랙홀이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물리 법칙에 따르면 이 블랙홀로 끌어당겨지기 위해서 지구는 매우 가까이 접근해야 할 거예요. 달의 어두운 면에 대한 신화는 50여 년 전 밝혀졌어요. 그리고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이 어두운 면이 단순히 지구 반대편을 향하고 있는 달의 일부라는 사실을 아는 건 아니에요. 달의 어두운 면이 달의 다른 지역보다 더 어두운 게 결코 아니에요. 햇빛은 달의 모든 면을 똑같이 비춥니다. 지구에서 달의 이 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둡게 보일 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동주기 자전이라고 알려진 현상 때문이에요. 수십억 년 동안, 다시 한번 말할게요. 수십억 년 동안 지구와 달의 중력적 연관성은 궤도에 영향을 끼쳐왔어요. 지구와 달이 움직이는 금성의 기온은 유난히 높아서 납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뜨겁습니다. 금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으로 높은 압력과 초강력 바람이 붑니다. 금성의 바람은 금성의 자전 속도보다 50배 더 빨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금성의 구름에서 흥미로운 것이 발견됐는데 부패하는 생물학적 물질의 잠재적인 징후였어요. 그렇다면 생명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금성의 대기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생명체가 발달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행성 주위의 고리는 생각보다 더 흔합니다. 토성의 고리가 가장 유명하고 장관이죠. 고리의 일부는 빛을 반사하고 반짝거리는 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태양계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 고리를 볼 수 없어요. 목성, 천왕성, 해왕성에도 고리 시스템이 있고 그것들은 먼지와 바위 입자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성뿐만 아니라 천문학자들은 한 소행성 주위에도 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렇다면 왜 지구에는 고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가스 행성은 고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암석 행성은 고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고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고리는 행성이 형성되던 시대의 잔해일 수 있어요. 또는 알려지지 않은 달을 파괴한 충돌의 흔적일 수도 있고 중력이 모행성의 달을 분해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 가스 행성만 고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가스 행성들은 우리 태양계의 바깥쪽 지역에서 형성된 반면 암석 행성들은 내부에서만 형성되었다는 것이 좋은 단서일 수 있어요. 아마도 안쪽의 암석 행성들은 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강한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더 잘 받았을 거예요. 또한 태양계 밖에는 더 많은 위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더 많은 고리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더 큰 행성이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고리 체계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이론은 심지어 지구에도 고리 시스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행성은 화성 크기의 물체와 충돌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입자와 파편으로 밀집된 고리를 형성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구의 경우는 외부 행성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 고리들은 아마도 서로 합쳐져서 달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우주가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주장했어요. 그에 따르면 우주는 세 가지 형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처럼 닫혀 있거나 안장처럼 열려 있거나 종이처럼 평평할 수 있어요. 모양에 따라 우주가 무한한지 아닌지, 영원히 팽창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붕괴할지를 결정해요. 우주의 모양은 밀도와 팽창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주의 모양을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잔광, 빅뱅의 잔존물이에요. 초기 단계에서 우주를 통과하던 음파는 희미한 빛의 온도에서 아주 작은 공간적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연구 결과는 우주가 아마도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고 이것은 우주가 평평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달은 차가운데 태양은 왜 뜨거울까요? 태양은 중심액이 극도로 뜨겁기 때문에 열을 발산합니다. 그 안에서 압력은 꽤 높고 수소는 헬륨으로 바뀝니다. 태양은 그런 식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요. 태양은 우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과 열로 지구의 낮을 밝혀주고 생명을 지탱해줍니다. 달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지구처럼 햇빛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달의 표면은 낮에 약 100도로 매우 뜨거워져요. 하지만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밤에는 온도가 영하 173도까지 극단적으로 떨어집니다. 태양이 뜨겁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주변의 공간은 매우 춥습니다. 열은 물체가 그 안에 저장하는 에너지예요. 온도는 우리가 어떤 것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열을 특정 물체에 전달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열을 제거하면 온도가 내려가요. 열은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 방법으로 전달됩니다. 대류는 기체와 액체 안에서 작용하며 전도는 고체에 작용합니다. 온도는 물질에만 영향을 미쳐요. 우주에는 충분한 입자가 없어요. 우주는 거의 완전한 진공 상태이며 열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사예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이 방사선의 형태로 물체에 떨어질 때 그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 에너지는 원자들을 움직이고 이 과정 내내 원자들이 열을 생산하도록 만들어요. 우주에서 물체의 온도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물체는 차갑게 유지되고 뜨거운 물체는 뜨겁게 유지돼요. 만약 지구 대기권 밖에 어떤 것을 놓아두고 직사광선에 노출시킨다면 태양은 그것을 약 120도까지 가열할 거예요. 우리 행성을 둘러싸고 있고 태양빛을 직접 받지 않는 우주 공간의 물체들은 약 10도에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기를 빠져나가는 분자들이 있고 태양이 그것들을 가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주에서 물이 정말 희귀하다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현재 우리는 태양계 전체에 걸쳐 물 얼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보통 소행성과 해성에서 물을 찾을 수 있어요. 또한 영구적인 그림자 속에 있는 수성과 달의 분화구에도 있습니다. 화성에서는 극지방, 표면 먼지, 그리고 서리에서 얼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인간의 식민지를 유지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다른 천체들, 외행성 세레스와 토성의 위성 중 하나인 엔셀라두스 또한 얼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생명체를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예요. 아마도 얼고 갈라진 표면 아래에 전체 바다가 있을 거예요. 지구의 모든 바다보다 2배나 많은 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토성의 위성 중 가장 큰 타이탄에도 액체 순환이 있지만 물은 아니에요. 그 순환은 표면과 대기 사이에서 물질을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물의 순환처럼 들려요. 하지만 타이탄의 거대한 호수들은 에탄과 메탄으로 가득 차 있어요. 호수가 물 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지구보다 약 30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당연히 지구보다 훨씬 적은 빛과 열을 받습니다. 하지만 또한 해왕성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을 발산해요. 특히 이웃 천왕성과 비교해보면 대기에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천왕성은 태양에 더 가깝지만 여전히 해왕성과 같은 양의 열을 발산합니다. 해왕성의 바람은 미친 듯이 강해요. 시속 2,400km예요.